23. 우론스키는 끼찌를 상대로 왈츠를 서너 번 추었다. 왈츠가 끝나자 끼찌는 모친 곁으로 돌아와서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과 몇 마디 말을 하는데 어느새 벌써 우론스키가 또 다가와서 까뜨리를 추자고 청하였다. 까드리를 추는 동안에 별로 이렇다 할 만한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꼬르순스키 부처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우론스키는 40세의 귀여운 어린애들이라고 그들 부처의 일을 아주 재미있게 형용하였다. 앞으로 설립될 공중극장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이 간간히 두서없이 벌어졌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다만 한 번 끼찌의 가슴을 설레이게 한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우론스키가 레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어 그가 여기 왔는가 어떤가 물으면서 그에게 대단히 호감을 느꼈노라고 말했을 때였다. 하지만 끼찌도 애초부터 까드릴에게는 큰 기대를 걸지 않았었다. 그는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마주르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쩐지 꼭 마주르카에서 만사가 결정되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까드리를 추면서도 우론스키는 그에게 마주르카를 청하지 않았지만 끼찌는 별로 그것을 염려하지도 않았다. 끼찌는 여지껏 어느 무도회에서나 그런 것처럼 오늘 밤 역시 우론스키하고 마주르카를 추게 되려니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끼찌는 벌써 미리 약속한 상대가 있다는 핑계로 5사람째나 마주르카의 신청을 거절하였다. 이날 밤 무도회는 마지막 까드릴이 끝날 무렵까지 끼찌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색깔과 음향과 운동이 서로 어울리고 뒤엉킨 황홀한 꿈나라와도 흡사하였다. 그는 몹시 몸이 피곤함을 느낄 때에나 잠깐 휴식을 청하는 외에는 줄곧 춤을 추고 또 추었다. 그런데 무턱대고 거절할 수가 없어 같이 출 재미도 없는 한 청년과 마지막 까드리를 추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안나하고 짝을 모은 우론스키와 딱 마주치게 되었다. 끼찌는 맨 처음 도착했을 때 잠깐 만났을 뿐 그 뒤로는 내내 안나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뜻밖에도 또다시 전혀 생각지 못한 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것이었다. 끼찌는 안나의 얼굴에서 자기 자신이 그처럼 잘 알고 있는 성공으로 인한 흥분의 기색을 엿보았다. 안나가 무사람들의 감탄과 황홀한 눈초리에 그만 도취한 것을 끼찌는 보았다. 끼찌는 이 심정을 알 수 있었고 그 징조를 잘 아는 터였는데 지금 안나에게서 그것을 본 것이었다. 그는 안나의 눈에 반짝이며 타오르는 불꽃과 부지중 입가에 떠오르는 행복과 흥분의 미소를 보았으며 그 동작에 유달리 요염하고 정확하고 경쾌함을 보았다. 대체 누구로 인한 것일까? 하고 끼찌는 혼자 속으로 자문하였다. 여러 사람? 아니면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한 것일까? 그리고는 같이 춤을 추는 상대편 청년이 화제를 잊어버리고 다시 무슨 말을 꺼낼지 몰라 쩔쩔매고 있는데도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겉으로는 잠옷 즐거운 듯 춤추는 사람들에게 큰 원이나 샨, 쇠사슬을 그리도록 지휘하는 꼬르순스키의 큰 호령에 복종하면서도 눈길은 줄곧 두 사람에게로 달리는 것이었다. 끼찌는 점점 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함을 느끼었다. 아니야, 저건 여러 사람들의 감탄이 저 여자를 도취시킨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황홀한 찬미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근데 그 한 사람이란 과연 그게 그이란 말인가? 우론스키가 말을 걸 때마다 안나의 눈에는 즐거운 빛이 반짝이고 새빨간 입술에는 불현듯 행복의 미소가 새어나오는 것이었다. 봄의 안나는 그런 즐거운 빛을 표면에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써 자신을 억제하고 있는 듯 싶었지만 그래도 이런 기색은 저절로 그의 얼굴에 떠오르곤 하였다. 하지만 그이야 설마. 이렇게 생각하며 우론스키를 쳐다본 끼찌는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듯 하였다. 안나의 얼굴에서 그처럼 똑똑히 읽을 수 있었던 그 표정을 끼찌는 또한 우론스키의 얼굴에서 찾아본 것이었다. 그 언제나 침착하고 듬직하던 태도며 어디까지나 천연스럽던 얼굴 표정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그런 것은 흔적도 없고 지금 우론스키는 안나를 대할 때마다 마치 그 앞에 꿇어 엎디기를 원하는 듯 약간 고개를 숙이곤 하였으며 또 그의 눈에는 오직 공손과 겁을 먹은 표정만이 가득하였다. 저는 당신을 모욕하려는 건 아닙니다. 매양 그의 눈초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매양 그의 눈초리는 이렇게 말하는 듯 하였다. 다만 자신을 구하고 싶습니다.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걸요. 그의 얼굴에는 끼찌가 일찍 본 일이 없는 이상한 표정이 떠 있었다. 그들 두 사람은 피차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극히 하잘것없는 말을 주고받는 것이었으나 끼찌에게는 어쩐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과 또 끼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실 그들은 이완 이와노위치의 프랑스 말씨가 참 우습다느니 엘레츠카야 양에게는 좀 더 나은 혼처가 나설지도 모른다느니 하고 이따위 실없는 수작을 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그들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더구나 그들 역시 끼찌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느끼고 있는 듯한 것이었다. 무도회 전체가 온 세계가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잠겨버린 듯 끼찌는 눈앞이 캄캄하여졌다. 그리하여 오직 그가 지나온 엄격한 교양의 힘만이 끼찌의 마음을 채찍질하여 그로 하여금 남들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도록 즉 춤추고 묻는 말에 대답하고 스스로 이야기도 하며 지어는 웃는 얼굴마저 지어 보이도록 시켰을 뿐이었다. 그러나 방금 마주르가를 시작할 차례가 되어 벌써 의자들을 벌려놓기 시작하고 몇 쌍의 춤꾼들이 작은 방들에서 대광실로 모여들 무렵에는 끼찌는 완전히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혔었다. 그는 5사람이나 신청을 거절하였건만 이제는 마주르가를 출 상대가 없는 것이었다. 행여 이제라도 누가 자기를 청해주려니는 애당초 바랄 수도 없었다. 사실 사교계에서의 끼찌의 성공이 너무나 큰 것이어서 아직 그를 청한 상대자가 없으리라고는 도대체 누구 하나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모친에게 몸이 편치 않다 핑계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상책이겠지만 그에게는 그럴 용기도 없었다. 그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긴 듯한 감을 느꼈다. 끼찌는 작은 객실의 으슥한 구석을 찾아가 맥없이 소파에 펄썩 주저앉았다. 하르르한 치맛자락이 날씬한 그의 허리를 에워싼 채 솜구름 마냥 부풀어 올랐다. 어깨까지 드러나 보이는 가냘프고도 귀염성 있는 처녀다운 한쪽 팔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장미색 옷자락 속에 파묻히고 다른 팔은 부채를 쥐고 잽싼 동작으로 발글에 상기한 그의 얼굴을 대고 붙여대었다. 그의 자태는 금시의 오색 영롱한 무지개 같은 나래를 펴며 날아나려고 풀잎에서 한들거리는 봄나비를 방불케 하는 것이었으나 그러한 외양간은 딴판으로 기실 무서운 절망이 그의 가슴을 쥐어짜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 생각이 잘못일 수도 있지. 실상 그런 일은 없을지도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끼찌는 다시금 자기가 목격한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이켜 생각하였다. 끼찌,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은 양탄자우로 해서 소리 없이 살그머니 그의 곁으로 오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왜 그러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구나. 끼찌는 아랫입술이 바르르 떨리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끼찌, 너는 마르주가를 안 추니? 아니, 안 추겠어요. 하고 목매인 소리로 끼찌는 대답하였다. 그이는 내 앞에서 그 여자더러 마르주가를 추자고 청하더구나. 그이니 그 여자니 하는 말이 누구를 두고 한 것인지 끼찌가 곧 짐작하려니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은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당신은 공작딸 세르바츠카 양하고 주지 않으셔요? 하지 않겠니 글쎄. 아이, 그까진 아무렇게 하면요. 하고 끼찌는 대답하였다. 끼찌 자신 이외에 아무도 그의 처지를 이해할 사람은 없었다. 그가 어젯밤 아마 자기로서도 애정이 없지 않았던 남자의 구혼을 거절해버린 그나마 다른 남자를 진정으로 믿었던 까닭에 그것을 거절해버린 그 사실을 아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은 자기와 같이 마주르가를 추기로 되어 있던
꼬르순스키를 찾아가지고 그더러 끼찌와 춤을 추어달라고 당부하였다. 끼찌는 첩회에 끼어 춤을 추었다. 다행히도 꼬르순스키는 무도를 지휘하느라고 줄창 이리저리 분주히 뛰어다니어서 끼찌는 억지로 무슨 말을 할 필요는 없었다. 우론스키와 안나는 끼찌의 거의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끼찌는 남달리 밝은 눈으로 먼 발치로 그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가끔 그들 패와 마주치게 되어 가까이 눈앞에서 바라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두 사람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끼찌는 자기 불행이 올 때 갈 때 없는 사실로 되었음을 점점 더 확신하는 것이었다. 사람들로 꽉 찬 이 웅성거리는 광실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마치 단둘이 동떨어진 세계를 헤매는 듯 황홀한 심경에 쌓여있는 것을 끼찌는 보았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처럼 늠름하고 천연스럽던 우론스키의 얼굴에서 끼찌는 천만 뜻밖에도 이를테면 영리한 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지어 보이는 그런 어쩔 줄 몰라 하는 공손한 표정을 엿보았다. 안나가 생긋 웃으면 그 미소는 곧 우론스키에게로 옮아가는 것이었다. 안나가 무슨 생각에 잠기는 듯 정색을 하면 그도 역시 얼굴이 신중하여졌다. 어떤 초자연적인 힘은 끼찌의 눈을 줄곧 안나의 얼굴로 끌어당겼다. 수수한 검은 비로도 옷을 입은 안나의 자태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팔찌를 낀 포동포동한 두 팔도 매력이 있었고 가느다란 진주꿰미를 건 억센 목도 매력이 있었으며 머리채가 약간 헝클어져 감실감실한 머리가 몇 가닥 흘러내린 것도 오히려 매력이 있었다. 조그마한 손발의 우아하고 경쾌한 동작도 참으로 아름다웠으며 생생한 활기를 띤 그 어여쁜 얼굴은 더없이 매력이 있었다. 그러나 안나의 이런 매력에는 무언지 모르게 소름이 끼치는 혹독한 것이 있었다. 끼찌는 전보다 한결 더 안나의 미소에 황홀하여졌다. 그럴수록 내심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하여만 갔다. 끼찌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쓰라림을 느꼈다. 그의 얼굴도 그런 기색을 나타내고 있었다. 우론스키는 마주가를 주다가 우연히 끼찌와 마주치게 되어 물끄러미 그의 모습을 쳐다보면서도 당장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렇게도 끼찌는 안색이 변하였던 것이다. 참 훌륭한 무도회지요. 아무 말도 안 하기가 좀 무색했던지 우론스키는 이렇게 한마디 던졌다. 네, 하고 끼찌는 대답하였다. 바야 흐러운 마주르가가 한창인데 안나는 꼬르순스키가 새로 고안해낸 복잡한 동작을 반복하면서 둥근 원의 한복판에 나서더니 두 남자를 붙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부인과 끼찌를 자기 곁으로 불렀다. 끼찌는 당황한 얼굴로 안나를 쳐다보며 그 곁으로 걸어갔다. 안나는 실눈을 해가지고 끼찌의 눈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방긋 웃음을 지으며 그의 손을 끌어쥐었다. 그러나 자기의 미소에 대하여 끼찌의 얼굴이 절망과 의젓작은 표정 이외에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는 것을 보자 안나는 획 돌아서며 다른 부인과 잠옷 유쾌한 듯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래, 확실히 저 여자에겐 어딘가 선뜩한 요마 같은 점이 그러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끄는 무슨 매력이 있어 하고 끼찌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안나는 만찬이 나올 때까지 남아있으려 하지 않는 것을 주인이 여러 말로 만류하였다. 무얼 그르시오 안나 아르가의 집으나 하고 안나의 드러내놓은 팔을 연미복 팔소매 아래에 끼며 꼬르순스키가 참견하였다. 전 꼬틸리 온무도를 한번 꾸며볼까 했는데요. 참 멋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안나를 끌고 갈셈으로 몇 걸음 떼었다. 주인은 잘한다는 듯 싱글벙글 웃고만 있었다.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고 안나는 웃는 얼굴로 대답하였다. 그런데 비록 얼굴에 웃음을 지었을 망정 그 대답에 단호한 어조로 보아 도저히 머물러 있을상 싶지 않다는 것을 꼬르순스키도 주인도 즉각적으로 느꼈다. 아니에요. 참말이지 전 모스크바에 와서 대의 무도회에 한번 나왔을 뿐인데 빼츠르부르크에서 겨우 내나 춘 것보다 더 춤을 많이 추었는걸요. 하고 자기 곁에 서 있는 우론스키를 돌아다 보면서 안나는 말하였다. 길 떠나기 전에 좀 쉬어야지요. 그럼 내일 꼭 떠나시렵니까? 하고 우론스키가 물었다. 네, 그럴까 해요. 하고 상대편의 질문이 너무 대담한데 짐짓 놀라면서
안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하는 안나의 눈매와 미소에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정열의 불꽃이 튀고 있어 우론스크의 마음을 불태우는 것이었다. 안나 아르까지예브나는 만찬까지 눌러있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